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바쁜 일상, 살던 곳을 벗어나서 한 달 동안 새로운 곳에서 살아본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특정 도시, 다른 나라에서 현지인의 삶을 살아보는 한 달 살기가 최근 몇 년간 트렌드로 자리 잡아왔는데요. 디지털 노마드와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온 현상이죠. 그런데 해외에서 한 달 살기,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지만요. 국내에서 조금 저렴하게 생활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한 달 살기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가자 모집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숙박비와 활동비, 또 여행자 보험까지 각종 경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대신요, 숙제가 있습니다. SNS 등을 활용해서 지역 관광을 홍보해주는 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네. 특히 귀농 귀촌 예비 체험을 해보고 싶다면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요. 요즘 집에서 그냥 쉰다는 청년들도 많고, 또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재충전이 필요한 순간들도 많잖아요. 시간과 이동만 허락이 된다면 새로운 환경 속에서 기분 전환도 하고 또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는 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여행 경비를 줄일 수 있고 또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3월 18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인데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 가정에서 육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요. 또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 소식을 비롯한 경제 뉴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들 지금부터 부지런히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올 때 길 어떠셨습니까? 금방 녹아서 그죠? 좀 군데군데 미끄럽기는 좀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자,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다시 추워졌어요. 네. 진짜 날씨가 변덕이라 농산물들이 놀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네, 날이 갑자기 추워지고 따뜻하다가 또 그러니까요. 추워져서 더 추위를 느끼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눈도 오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금방 또 따뜻한 날씨로 바뀌니까요. 본격적인 농사철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추위가 오고 그럴 때 밭가리를 서둘러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쉬어도 되지 않아요? 예, 예로부터 이렇게 이제 축축할 때는 밭가리를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봄 밭가리는 늦게, 가을 밭가리는 빨리. 이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하셔도 되는데 의외로 부진들 하셔요. 아니, 그러니까 겨울을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네. 야 이제 됐다 하고 나갔는데 네. 갑자기 또 날씨가 이래버리면 예. 하던 대로 하지 않았을까. 예. 오늘 어떤 내용 살펴보나요? 요즘 한창 모종을 기르는 육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일들은 시설하우스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텃밭을 하는 분들도 이렇게 온실이 없으니까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이렇게 육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육묘를 할 수 있을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에서 육묘하는 법. 일단은 가정에서 왠지 모종을 키우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씨앗을 어떻게 심으면 되나요, 이거? 일반적인 육묘 과정하고 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씨앗 잠 깨우기 과정을 거칩니다. 잠 깨우기. 네, 그 최하라고 하는데요. 따뜻한 물에 이렇게 넣기도 하지만 곰치나 야생 산나물의 경우에는 물에 불린 다음에 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 네. 다시 잠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얼리는 거는? 얼리면 이 친구들이 예. 야 겨울이 지났으니까 이제 잠 깨야지 하는 효과를 세상에.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가 촉 틔우기라고 해서 발화시키는 단계고요. 촉이 살짝 빠져나오면 모종을 키우는 이제 원예용 상토 흙에 이렇게 심게 됩니다. 햇볕을 보아야 싹이 트는 상추나 쑥갓과 같은 씨앗들도 있고요. 또 햇볕이 없어야 싹이 나는 씨앗이 있습니다. 뭐 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추라든지 뭐 이런 씨앗들은 또 햇볕을 가려줘야 이렇게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좀 씨앗 덮는 두께를 보통 씨앗 두께의 한 3배 정도로 좀 깊게. 예. 예. 해줘야 합니다. 예. 가정에서 이렇게 육묘를 하려면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준비들이 필요하나요? 이런 육묘의 단계를 모두 가정에서 하려면 좀 바닥을 따뜻하게 할 만한 이제 온열 매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시 씌워진 형광등, 비닐, 조그만 선풍기, 육묘용 원예상토, 온도계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보통 집에서 모종을 키워보라고 이렇게 씨앗을 드리면 모두가 길쭉하게 자란 모종을 키워오시는데 이게 이제 웃자랐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좀 튼튼하게 단단하게 키우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온열 매트,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거, 그리고 가시 씌워진 형광등, 비닐, 조그만 선풍기, 그리고 육묘용 원예 상토, 온도계. 일단 이거 준비하고 네. 준비할 게 많네요. 네.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베란다 바닥에 온열 매트를 깔기 전에 밑에다 종이 박스나 또는 신문지를 도톰하게 이렇게 깔아서 단열을 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온열 매트를 깔고 그 위에도 신문지를 몇 장 올리셔야 하는데 온열 매트에서 혹시 이제 누전이 되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네. 작물에 물을 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니면 모종판 물바지라고 하는 트레이 관수 상자를 별도로 준비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물을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위험하죠. 물바지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밑으로 물을 흐르지 않게 받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위에 이제 원예용 상토가 담긴 트레이를 놓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비닐로 터널 모양을 다시 덮어줍니다. 요즘에는 트레이에 맞춰서 씌우는 이제 이렇게 하프돔 트레이라는 네. 것도 나와 있어서 이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빛이나 온도는 어떻게 맞춰줘야 되나요? 그 위에 이제 형광등을 설치해서 자연광과 가까운 빛을 줍니다. 형광등은 작물이 자라면서 이렇게 올려야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랄수록. 형광등을 체인을 별도로 구해서 위에 단단하게 고정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도계는 영어 U자형으로 된 온도계가 현재 온도와 그리고 내가 잠자는 사이 밤 사이의 최저 온도 그리고 낮 동안의 최고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유용한데요. 요즘은 문방구에 디지털 온도계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활용하셔도 됩니다. 모종은 온도와 빛 그리고 수분을 잘 관리해 주어야 건강한 모종이 나오게 되는데요. 파종하기 전에 앞에서 이야기한 설비를 갖춘 다음에 온도계를 안에 넣고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쌈채소의 경우에는 최저 온도가 5도, 최고 온도가 30도고요. 네. 열매채소의 경우는 최저 온도 15도, 최고 온도가 35도 사이에 오는지 확인을 하셔서 온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찾아서 해결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아까 형광등을 이제 바로 위에다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계속 켜놔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낮 동안은 켜놓고 밤에는 또 꺼놓고. 똑같이. 네. 그래서 또 요즘은 타이머가 있으니까요. 타이머로 이렇게 작동을 해놓으면 시간은 몇 시까지 낮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 정도까지 5시 정도. 예,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광에서는 보통 이제 적외선이 작물을 성장시키고요. 그 외의 빛이 작물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웃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외선
자외선 같은 햇빛들이 작물한테는 스트레스를 줘서 적당하게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는데 형광등은 이런 다양한 파장의 빛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빛에 속하고요. 네. 수분은 초기에는 좀 많이 필요하지만 싹이 나옴에 따라서 점점 줄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뿌리가 깊게 내리면서 상토를 잘 감아서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준비물 중에 육묘용 원예 상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해서 써야 되는 건가요? 원예용 상토를 담는 이제 트레이는 작물의 종류별로 사이즈를 다르게 하는데요. 오이나 호박과 같은 박과류는 59짜리 최소 59짜리의 트레이를 사용해야 하고요. 고추나 가지와 같은 과채류도 보통 59에서 72고 그리고 쌈채류는 109 그리고 대파나 양파와 부추와 같은 작물들은 209짜리를 사용합니다. 이거 이제 이 109, 59 이게 뭔가 하는데요. 네, 트레이 네. 하나에 심을 수 있는 그 장소 그런 이제 구멍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거든요.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클수록 넓은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예, 숫자가 클수록. 숫자가 클수록 좁은 거고요. 예, 예. 아, 그래요? 숫자가, 그러니까 예, 숫자가 클수록 여러 가지 많이 심을 수 있다. 많이 심을 예, 수 예, 있죠. 예. 예. 그래서 좀 59짜리가 가장 좀 풍성하고요. 네. 그다음에 209짜리는 아주 좁게 돼 있습니다. 이런 트레이는 대부분 일회용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화장지 속대나 종이로 만든 계란판, 심지어는 계란 껍질 양쪽을 깨뜨려서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예. 그 계란 껍질 같은 거 위쪽은 반을 날리고 아래쪽에는 물 빠질 정도의 조그만 구멍을 내는 식으로 예. 그렇게 귀엽게 만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기에 이제 모종 상토를 해서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종이나 계란 껍질로 만들 경우에는 모종을 이렇게 빼서 심지 않고요. 계란 껍질째 또는 이제 화장지 속대째 이렇게 땅에다 심어도 되거든요. 예, 금방 분해가 되니까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조그만 선풍기는 모종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바람을 통해서 가느다란 모종을 키우지 않고 튼튼한 모종을 키우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선풍기가요? 네, 이게 살살. 모종이 흔들릴 예. 정도의 바람을 이렇게 제공하게 되면 작물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면 바람에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커지는 거예요. 튼튼해지죠. 이야, 네. 예. 스트레스가 필요하네요. 네. 예. 그래서 가느다란 보통 이제 가정에서 키우면 다 이렇게 길쭉하게 자라거든요. 웃자라는 스트레스가 현상이라고. 없어서. 예. 그래서 일부 지혜로우신 분들은 고운 빗자루로 싹을 슬슬 이렇게 쓸어줍니다. 싹쓸이. 오. 싹을 그게 쓸어주면 설마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진짜로? 그건 아닐 아니죠? 거예요. 예. 순간 믿었습니다. 예. 살짝 이렇게 쓸어주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면 얘가 굵어집니다. 우리 그 콩나물 키울 때 어머니들이 물 주면서 위에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콩나물 줄기가 굵어지잖아요. 그런 원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신기합니다. 네. 그 모종을 이제 심어서 우리가 결국에는 네. 밭에다 옮겨 심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거를 잘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언제 해야 되는 건가요? 모종이 커서 다 자라면 이제는 봄밭에 옮겨 심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종을 키우던 환경과 밭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모종을 본 봄밭의 환경과 비슷하게 적응시키는 일을 하는데요. 이것을 모종 굳히기라고 해서 경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단단하게 굳히는 거죠. 네네.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면 이제는 이제 밭에 옮겨 심게 되는데요. 보통 경화 과정이 물을 좀 적게 주고요. 그리고 온도를 좀 떨어뜨리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밭에 나갈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모종 심는 것도 오늘 이제 말씀대로 잘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또 이제 특별하게 농사에 도움이 될 책을 한 권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쓴 책은 아니고요. 예. 좀 기대했는데. 예, 요즘 농사 시작할 때는 요즘 각종 방송사라든지 신문사,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요즘 아주 그죠. 그러실 것 네, 같아요. 봄이니까. 예. 그 토종 씨앗을 알리는 일이라서 저 인터뷰에 잘 또 원고 청탁까지도 잘 받아서 이렇게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7년 전에 한 소설가분이 저를 인터뷰한 내용이 소설로 나왔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조선시대 고전 농사책을 많이 보거든요. 그 당시에는 화학비료도 농약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임원경제지라는 책을 쓴 서유구에 대한 것이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소설에 나오니까 기분이 좀 이상했지만 제가 소설에 나옵니다. 예. 소설가 이명훈 씨가 쓰고 교유서가에서 나온 소설 서유구라는 책입니다. 조선시대 선비가 농사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직접 농사를 지었어요. 이 서유구라는 분이. 예. 한번 읽어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답변 못 해드린 것부터 볼게요. 0034님, 불빛 때문에 들깨가 안 되는데요. 옥수수는 어떨까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네. 아마 이제 불빛이 들깨라는 작물이 이제 열매를 수확해야 되는데 깻잎이 아니라 열매를 수확해야 되는데 가을에 계속 가로등이 이렇게 비치면 깻잎은 잘 수확하는데 들깨 열매가 안 달리거든요. 그게 이제 빛 파장에 대한 이제 장일성 단일성의 문제예요. 근데 모든 작물들이 근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빛공해가 도시 지역에서는 심해요. 특히 이제 길 옆에 있는 가로등도 무시 못할 빛을 내거든요. 그래서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좀 들깨보다는 못하지만 영향을 좀 받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밭으로 비치는 빛을 좀 이렇게 등 가리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갓처럼 씌우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민원실에다 얘기해서 시청이나 군청 민원실에다 얘기하면 갓을 씌워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옥수수도 약간 힘들 수 있다. 옥수수는 좀 영향을 좀 덜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좀 있다. 영향이 있죠. 알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전형배님이 묻어둔 작은 무를 심으면 더 커지는가 싶은데요. 그 무나 배추를 지금 옮겨 심는 거는 무 배추를 먹으려는 게 아니라 씨앗을 받기 위함인가요?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그래요, 정말? 이제 씨앗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무를 저장했다가 다시 심으면 더 커지지 않나 생각하시는데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배추는 새로운 잎이 나오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대개는 이제 이렇게 겨울을 난 애들은 그 꽃대를 올리는 것이 기본이라서 금방 잎이 나오고 금방 또 꽃을 피우는 그런 식으로 돼서 먹기에는 좀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씨앗도 받아보시고요. 또 캔에 씌었으면 바로 소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드실용이었으면. 네네. 2569님 화송입니다. 작년에 부추가 너무 많아서 제초제를 뿌려 죽였어요. 올해 싹이 나오면 먹을 수 있을까요? 하셨나요? 네. 제초제가 어떤 제초제를 사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잔류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제초제 성분들이 이렇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약 싹이 나온다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후년에나 드시는 게 좋고요. 내후년에. 농약이 제초제가 잔류성이 있어서 토양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혹시 제초제가 뿌리까지 죽이는 제초제였으면 이제 싹이 나오지는 않겠죠 또. 6305님 감자와 토란 이거 연작 피해 있나요? 네, 어떨까요? 감자나 토란 같은 경우도 연작 피해는 있는 편입니다. 있는 편. 네. 연작 피해가 유일하게 없는 게 이제 옥수수라든지 이런 벽과 작물에 속하는 작물들이 연작 피해가 없고요. 대부분의 그 외의 작물들은 연작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었던 자리에서 옮겨서 다른 자리에다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근데 연작 피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나마 없는 편은 어떤 작물들이 있어요? 옥수수나
아니면 옥수수. 조, 기장, 수수와 같은 이제 벽과. 이 벽과 작물들의 그런 연작 피해가 없습니다. 8699님 생강을 심는 방법 알려주세요 하고 물으셨어요. 네, 생강을 이제 씨 생강을 이제 그 저장하셨던 분들은 벌써 이제 바쁘실 텐데요. 생강 심는 시기는 사실은 4월 말 5월 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느긋하게 준비를 하셔도 되는데요. 네네. 이 감자나 아니 생강 같은 경우는 씨생강을 구해서 감자 심듯이 씨감자 준비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씨생강에 촉이 2개 정도, 하나에서 2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좀 준비를 하고요. 밭 준비도 이제 거름을 좀 풍부하게 하고 넓은 일항에다가 이렇게 배수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밭을 준비한 다음에 4월 말 5월 초에 한 3cm에서 4cm 정도로, 감자는 이렇게 촉을 아래쪽으로 해도 된다고 했지만 생강은 촉을 위쪽으로 해서 심습니다. 네, 예. 위쪽으로 해서 심고요. 심어놓은 다음에 보통 볏짚이라든지 마른 풀로 두툼하게 이렇게 덮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싹이 위로 올라오는 게 꽤 오래 걸리는 게 생강이에요. 그래서 내가 심어놨는데 이게 왜 안 나오지? 괜찮나? 예. 네, 그 걱정이 되실 정도예요. 보통 장마철쯤이나 3월 말 4월 초에 심었는데 6월경에나 싹이 다 올라오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예. 땅속에 있는 거거든요. 오해할 만하네요. 네. 기다리다. 예. 예.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풀들이 자라버리면 생강이 잘 안 보이고 풀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풀이 자라지 않도록 볏짚이라든지 마른 풀로 두툼하게 덮어서 풀을 막아주시면 생강싹은 그 풀을 뚫고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9953님 홍로 사과 두 그루 7년생입니다. 사과가 단맛이 좀 덜한데 혹시 당도를 높이는 방법 있을까요? 하고 물어봐 주셨네요. 네. 일단은 있어요? 나무는 네. 잎이 건강해야 돼요. 사과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사과 나무 잎이 작은 과일은 40장에서부터 큰 과일은 70장까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당도를 높이는 방법은 잎이 건강한 잎들을 그만큼 많이 확보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일을 솎아줘야죠. 네. 과일을 따줘야죠. 인위적으로 따서 보통 사과 하나에 70잎 정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면 당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야, 근데 사과에 손을 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언뜻 생각할 때는 네. 잎은 손이 갈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근데 네. 사과를 따내기는 근데 어쩔 수 없다. 맛있는 과일을 먹고 또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달아도 그냥 과일 나무 스스로가 떨어뜨려요. 네, 그래요. 나 이거 네. 못 키워 그러면서 낙과가 생기니까 어차피 낙과되느니 미리미리 이렇게 솎아서 과일 하나당 40개에서 70개 잎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잎에 오는 병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방지를 해주시면 당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야, 사과나무에 배울 게 엄청 많네요. 네. 예. 자, 그리고 9978님인데요. 며칠 전에 상추 씨앗을 뿌렸는데 네. 눈이 많이 왔어요. 아이고 이게 어떡하나요? 네. 이거 다시 뿌려야 하나요? 하고 물어봐 주셨네요. 근데 이런 고민하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지금 뭐 보통 3월 되면 씨앗들을 다 파종을 하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싹이 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씨앗들이 기가 막힌 게 적어도 자기가 싹을 낼 때 안정적인 기온이 될 때 싹을 냅니다. 기다렸다가 예, 예. 알아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 추위 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네. 진짜 대단해요. 네, 그래서- 씨앗이. 네. 예.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다시 파종하지 않으셔도 나올 거라는 거 믿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추 씨앗을 가을에 파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겨울 나서 씨앗이 안 죽고 봄에 나오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야, 인간만 좀 마음이 급한 거네요. 이 친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이어서 꼭
해드립니다. 자,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의 경제 뉴스들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동아일보의 강우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올 때 괜찮으셨습니까?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예. 조금 지금 다 녹았죠? 예, 많이 높긴 했는데 조금 미끄러운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첫 번째로 전해주실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우선 종신보험에 납입한 보험금, 네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받는 방법이 도입됐어요. 예, 사망보험금인데 생전에 받는 거예요. 해지하는 게 아니라. 예, 해지 안 해도 이제는 생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네, 예. 올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분들은 사망보험금을 최대 90%까지 연금, 요양비, 간병비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거죠. 예. 국민연금이 작년에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들이 노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월 최소 생활비를 평균 136만 원이라고 응답했어요. 최소입니다. 예. 근데 지금 국민연금 수령하는 분들의 월 평균 수령액이 58만 원밖에 안 돼요. 야, 이거 너무 차이 나네요. 네. 한 80만 원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최소로 생각하는 마지노선의 절반도 안 되는 건데 이렇다 보니 이제 은퇴 이후에 생활비뿐 아니라 간병비, 요양비,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 실무진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은퇴 세대 자산을 보니 주택이랑 보험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심각하네요. 예, 그래서 주택연금처럼 보험 상품을 활용한 연금 상품을 만들어보자라고 아이디어를 짠 겁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에게 보험금을 남기는 것보다 당장의 생활비, 간병비부터 시급한 은퇴 세대의 고민을 해결해주자 이겁니다.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무조건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예. 보험을 갖고 있는 누구나 다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이게 자격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해당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셔야 되고 해당 시점, 그러니까 하반기에 시행될 건데 네. 그때 예. 만 65세 이상. 예, 생일이 지났냐 안 지났냐에 따라 차이가 좀 있겠죠. 네. 그리고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에 가입한 분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품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 그리고 네. 납입한 지도 5년 이상이 지나셨어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제가 1월달 방송 때 말씀드렸던 보험계약 대출 이거 잔액이 대출 잔액이 없어야 됩니다. 예, 급전을 다 갚으신 상태여야 돼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다는 거 조금 부연 설명드릴게요. 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가 확정 안 된 종신보험이나 금리 변동형 상품 그리고 변액보험 같은 상품 가입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금리 변동형은 이자율 그리고 변액보험은 내가 가입한 펀드 수익률에 따라서 최종 보험금이 달라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구조들은 보험 가입자들이 매달 연금으로 얼마를 받을지를 지금 시점에서 정확하게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조금 제한을 하게 된 거고요. 예. 그리고 내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들이 받게 될 보험금이 9억 원 이상인 초고액 상품 가입자들은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정책이 노후 대비가 안 된 서민들을 위한 거라는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입자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고요. 예. 그 보험 가입자랑 보험 회사가 예. 이 특약 계약 같은 거를 따로 맺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예. 원론적으로는 말씀하신 게 맞고요. 네. 다만 정부가 제도적 특약이라고 해서 그냥 제도적인 특약을 일괄 부과하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보험 설계사랑 논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제도 혜택을 바로 볼 수 있는 종신보험 계약이 34만 건 정도고 이 계약들의 총 보험금 합이 12조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고령화 사회 시작됐고 10년 전 가입한 보험 납부 마치신 분들 더 늘어날 거라 이 제도의 수혜를 받는 분들은 더 늘어날 겁니다. 네네. 그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종신보험 상품에 계약한 지 10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다 됐어요, 조건이. 예. 그래서 연금으로 전환을 하면 매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험금의 최대 90%까지 매달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이 최대 90%라는 건 나의 필요에 따라서 이 연금 받는 거를 전체 보험금의 50%로 가져갈 수도 있고 60%로 가져갈 수도 있고 70%로 갖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예. 40세부터 20년간 보험료를 매달 한 15만 원 정도 내고 나중에 1억 원의 보험금이 나오는 상품에 가입했다고 할게요. 근데 나는 보험금 1억 원 중에 7천만 원만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내가 죽은 다음에 유가족들에게 돌아가게 구조를 짜고 싶어요. 예, 이렇게 예. 짰다고 가정할게요. 이럴 경우에는 65세부터 매달 18만 원, 70세부터 매달 20만 원, 75세부터 22만 원 정도 받습니다. 내가 매월 납부했던 돈이 한 15만 원 정도 되니까 이거보다 많은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예. 식으로 보험계약자들이 매달 냈던 보험료보다 연금 전환 시에 받게 될 지급액이 많아지는 구조를 짰어요.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손해보는 게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보험 설계사분과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오전 6시 30분을 기해서요. 경북 지역의 대설 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소식도 보험 관련된 뉴스인데 MG손해보험에서 보험 가입한 계약자들이 비상사태라는 뉴스. 아, 그래요.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전 처음 듣는데. 한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 수요일. 나왔어요. 예. 이거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이게 MG 손해보험이라는 원래는 그린 손해보험이라는 사명을 10년 전에 썼었는데 네. 이 회사가 청산 파산 위기에 놓였어요.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보험 가입자 분들이 완전 불안 떨고 계시거든요. 이게 조금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MG 손보를 3년 전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을 했고 이 회사를 사줄 기업을 계속 찾아왔어요. 사실 이 회사는 빚이 자산보다 많아가지고 돈을 많이 투입해서 정상화해줄 기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부가 입찰을 4번이나 하고 새 주인을 찾았는데 계속 유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에 있는 금융회사들은 다 인수를 한 번쯤은 검토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작년 말에 메리츠 화재가 인수 검토하겠다고 밝혀가지고 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뻔했는데 메리츠가 인수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 최악이네요. 예. 근데 저 MG 손해보험 이곳 예. 광고 되게 많이 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아, 그곳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맞아요. 이게 지금 여기가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자본 잠식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왜 정부가 이런 금융기관을 따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은 우리들의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단순하게 자본 잠식이 됐다고 바로 파산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국민들의 돈도 한 번에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장 MG손보만 봐도 보험 가입자 수가 124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1조 원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자본 잠식이라는 이유로 바로 파산 선택을 하면 이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경영 상황이 어려운 금융회사들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매각 작업을 직접 주도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건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예. 근데 결국 이제 매각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정부 고위 관계자분들도 딱히 답이 안 나온다. 지금 이대로면 청산 파산 처리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세상에. 예. 만약에 이렇게 되면 보험계약자분들이 내셨던 보험료를 다 못 돌려받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입자 한 124만 명 정도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 중에서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 이상을 납입한 분들이 1만 명 넘어요. 이분들의 계약 규모가 1,8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이러니 청산 파산 때 더 보험계약자분들이 머리 아픈 상황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MG손해보험 임직원이 600명 정도 되고 전속으로 활동하는 설계사분들도 520명 정도 되니 한 1,100명 정도가 일자리 갖고 있는 거죠. 이것까지 청산하면 사라진다 보시면 됩니다. 혹시 정부가 다시 입찰을 진행해서 인수해줄 다른 곳을 찾을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유찰이 이미 5번이나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우리가 아는 뭐 KB, 신한 뭐 우리 이런 데들
이미 다 한 번쯤 검토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자본시장에서는 메리츠가 이번에 인수 검토한 것도 정부가 물밑에서 압박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제법 돌거든요. 사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최소 7천억을 넣어야 MG손보를 정상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상화라는 건 부실 금융기관 탈피입니다. 아, 완전히 예.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 메리츠를 대신할 만한 후보군을 찾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최악의 상황까지 안 갔으면 좋긴 할 텐데 진척이 있으면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정말 보험 계약자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이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주택연금에서 목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고요. 예, 이게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매력 높이려고 이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번에는 그 긴급 비용까지 충당할 수 있게 문호를 열었어요. 이거를 주택연금 개별 인출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택연금 받기 시작한 분들 예. 중에서 목돈이 필요하면 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인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종의 연금담보대출인 거죠. 다만 주의하실 거는 인출 한도를 설정을 하면 내가 매달 받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감소합니다. 아, 이건 그렇죠.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과 그의 배우자에 대한 혜택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이 폐업을 희망할 때 개별 인출금을 받아서 그동안 받았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의 90%까지 인출하는 게 가능해요. 이게 요새 자영업자분들 너무 어려워서 폐업하시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폐업 비용이 많이 든대요. 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장사 몇 천만 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돈들 이제 마련할 때도 대출 받는데 그거 갚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정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개별 인출을 받으려면 예.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예, 일단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이어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대출 받은 다음에 6개월 안에 폐업 작업을 무조건 마무리해야 합니다. 예,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네네. 조속하고 건강한 폐업을 돕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자 캐시백 제도 이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고요. 예, 이게 정부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분들 이자 상환 부담 덜어주자는 취지로 이제 이자 캐시백 제도 시행했는데 이게 은행권에서 이자 받으신 분들의 환급률은 99%였는데 이금융권, 그러니까 이제 뭐 카드, 캐피탈, 새마을금고 같은 이금융권의 환급률은 72%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이자 감면 정책이었는데 네. 신청만 해도 됐던 건데 그것조차 못한 분들이 제법 많았던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 건가요? 이게 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분들이 별도 신청 안 해도 제도의 수혜 대상이랑 대출금리 분석해서 알아서 환급을 해줬어요. 네네. 근데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자 캐시백 신청하는 자영업자분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직접 동의를 했어야 되거든요. 이 동의 절차가 필요해서 직접 신청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 신청해야 된다는 점을 정부가 여기저기 알리지 않으면서 정작 예. 이 도움 못 받은 소상공인분들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야, 이게 뭐 실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 건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답답합니다. 누굴 위한 정책인지.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 지금까지 동아일보의 강우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젯밤부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전국적으로 많은 눈과 또 비가 오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출근길 아무쪼록 안전하게 이동하시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대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